지난주 목요일에 처음 언론 보도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한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그 사건이 패소 처리되었고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도 않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시고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에 저희끼리도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건이었는데 언론 보도되는 내용 중에는 틀린 부분들도 사실 많고 해서 오늘은 이 사건이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하는 일이 사람의 재산이나 혹은 인신을 구속, 수사 이런 것들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수를 하면은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가 갑니다. 그렇죠. 엄청난 타격이죠. 그래서 저희도 정말 항상 조심하면서 일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하지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실수가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의 사건을 들어봤을 때 이런 건 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조금 이해는 안 가는 사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조금 잘 살펴보고 대체 이분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사실. 사건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박양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사립중에 입학을 했는데 1학년 때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한 거예요. 같은 학교 학생이 막 페이스북에 박양을 비난하는 글도 올렸고 단체방에 가족에 대한 모욕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네요. 결국 가족과 떨어져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서 원래 있었던 지역으로 고등학교는 가게 됐죠. 네. 근데 아마 또 비슷한 그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고등학교를 갔기 때문에 또 같은 따돌림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소문도 났을 것이고. 네. 그래서 결국 자살을 해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박양이 이제 학교 폭력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다가 이제 결국 사망을 한 사건인데요. 그 후 박양의 어머니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때가 2016년 8월이었고 피고가 좀 많았어요. 서울시 학교 법인, 교직원, 가해자 해서 총 34명에게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1심 판결이 2021년 2월에 나왔으니까 1심만 거의 한 5년 정도 걸린 거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그런데 1심 결과가 34명 중에 33명에 대해서는 패소를 했고 1명에 대해서만 5억 원이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형태를 띄었을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 세 가지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불법행위가 발생한 사실, 손해가 발생한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1심 법원은 기본적으로 가해 학생들이 사이버 폭력을 행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즉 불법행위 사실이 입증이 된 거고요. 손해 발생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미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입증이 된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문제인데 대부분의 피고들에 대해서 패소한 이유가 이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 즉 사이버 폭력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패소를 했고 피고 한 명에 대해서 5억 원이 인정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절차상 패소한 피고 한 명이 이 소송 과정에 1심 소송 과정에 아예 참여를 안 한 겁니다.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소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자백 간주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하지 않고 응소하지 않는 바람에 피고가 자동 패소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 것이지 이 1심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는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진 바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 1심에서는 한 명에 대해서는 5억 원이 인정되는 판단이 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원고가 항소를 했고 1심에서 패소를 그러니까 1심에서는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가지고 5억에 대해서 모두 이제 인정이 되었던 그 피고도 같이 항소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데요. 이 사건은 항소한 원고 측에서 2회 쌍불로 취하 간주가 된 사건이거든요. 먼저 쌍불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원고와 피고 쌍방이 모두 불출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원고가 이제 안 나간 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근데 피고도 이 소송을 나가지 않았어? 그러면은 이 피고 측과 뭔가 원고 측 변호사가 뭐 짜고 친 거 아니냐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마도 이거는 피고는 재판은 나갔을 거예요. 재판은 나갔는데 피고가 출석을 했더라도 앞에 이제 나와가지고 변론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도 그냥 쌍불 처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고 입장에서는 어차피 피고가 이겼잖아요. 아까 그 33명, 한 명 말고 33명 같은 경우는 1심에서 본인들이 이겼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다 쌍불 처리 되어가지고 혹시 항소 취하가 되면은 어차피 본인들이 승소한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쌍불 처리 되는 게 유리한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그래서 아마도 본인들은 이 법정에 갔어요. 그럼 재판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오늘 이거 변론하실 건가요? 아니면 그냥 쌍불 처리할까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그럼 피고들은 그냥 저희는 쌍불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봐서 뭐 피고도 왜 재판을 안 갔냐, 둘이 짜고 친 거다 이런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항소심의 첫 재판이 2022년 9월 22일인데 이날 항소심 원고 항소인 변호사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재판을 잡았는데 그게 10월 13일이었어요. 이날도 출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쌍불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날 이후로 한 달 안에 항소인이 변론 다시 잡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항소가 취하되고 확정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보니까 한 달 내에 또 재판 날짜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또. 그래서 또 날짜가 잡힙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다시 재판 날짜가 잡혔는데 여기서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가 된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는 3번을 불출석, 항소심에서만 3번을 불출석해서 항소가 취하되는 결과가 발생을 했고, 항소가 이제 아까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고, 피고 중 한 명이 피고의 패소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원고가 항소한 부분은 취하간주가 돼서 애초에 판단에서 다 그냥 빠져나가 버린 거고, 그래서 1심의 결과대로 확정이 돼버린 거고요. 1심에서 패소해서 다시 항소한 피고 한 명은 재판을 진행을 했을 테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 대리인이 이 항소한 피고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응이 당연히 안 됐겠죠. 계속 불출석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 판단과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피고들과 마찬가지로 1심에서 패소한 피고도 항소심에서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항소가 받아들여지는, 즉 피고가 다시 승소하게 되는 이 결과가 해서 결국 원고는 전부 패소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학교폭력 사건을 자주 하지만 아마 이제 그 박양의 어머니한테 중요한 것은 이 손해배상금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 피고들 때문에 사망했다 이런 거를 이제 재판부를 통해서 확인받고 싶었던 건데 이게 그 이제 담당 변호사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결국 확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변협에서도 이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이 될 거라고 하고요. 또 박양의 어머니께서도 따로 다시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을 하신다는 기사를 보기는 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